파리에서 네. 나폴레옹을 상징하는 건축물 하나를 딱 찾아라. 네. 그럼 이제 사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개선문을 딱 꼽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개선문은 건축적으로 어떤가요? 그거 진짜 그거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 아주 고대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뭐 일단 개선문이 롤모델로 삼은 거는 로마 시대 때의 개선문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콘스탄티누스 황제, 네. 그다음에 정적을 막 이긴 다음에 드디어 이제 딱 로마를 평정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딱 개선문 하나 콜로세움 옆에다 짓잖아요. 네. 사실 근데 그 전으로 가면은 그 사자의 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왜 문이 그렇게 되게 중요하냐면은 문이라고 하는 거가 이쪽 공간과 저쪽 공간을 나누는 가장 최소한의 장치거든요. 이런 문설주 같은 걸 보시면은 네. 양쪽에 벽이 있고 창문을 뚫을 때 위에 린텔이라고 해요. 인방보라고 하는 걸 올리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인류 최초의 건축물은 벽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벽을 딱 쌓고 나서 야, 다 좋은데 이거 비가 오니까 지붕을 덮었겠죠. 그럼 그 다음에 깜깜해. 그래서 야, 환기가 안 되니까 창문을 뚫자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최초의 창문을 뚫었을 때 무너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창문을 뚫고서 그 위에다가 인방보를 딱 얹으니까 안 무너지네. 근데 이걸 크게 못 뚫거든요. 네. 이게 점점 창문이 커질수록 위에 이 인방보가 두꺼워져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얘를 시옷자 모양으로 만드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중력을 분산시키시나요? 분산시켜가지고 더 큰 창문을 뚫는 거예요. 그게 발달해서 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딱 시옷자의 인방보가 나오는 거가 되게 중요한 그 어떤 인류의 건축 발전의 큰 계기인데 그래서 항상 개선문 보시면 아치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아치가 딱 만들어지면서 큰 문을 만들 수 있다는 거는 그 당시의 재력과 기술력을 딱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비포 앤 애프터를 딱 나누는 가장 최소한의 장치가 결국에는 아치와 개선문인 거예요. 그게 없을 때 보통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문지방을 만들어요. 이렇게 문지방 같은 거가 이쪽 공간과 저쪽 공간을 나누는 건데 얘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있으면은 마차나 이런 게 행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없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력가의 상징인 거예요. 우리 양반 집에 가시면은 네. 소술대문이라고 있어요. 예. 일반 대문과 소술대문. 소술대문이 있는 집은 저 사람은 양반 집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왜 그러냐면은 말을 타고서 거길 지나갈 수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솟아 있다는 뜻이에요, 대문이. 그럼 왜 솟아 있냐면은 그냥 보통 사람들 걸어 들어갈 때는 그렇게 높은 문이 필요 없어요. 근데 말을 타고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대문이 높은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말을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정부 관료라는 얘기고 그 사람은 되게 고위공직자의 집이고 양반이라는 걸 나타내는 증거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말 타고서 문지방 없이 통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든 게 개선문이니까 그것도 군대가 다 몇 줄로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엄청난 규모. 그게 클수록 우리 제국은 이 정도로 큰 군대를 갖고 있고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때 만든 그 개선문보다 훨씬 큰 스케일로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네. 만든 거죠.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걸 듣고 나니까 원래 루브르 박물관 그 유리 피라미드 있는 그 앞에 카루젤 개선문이라고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근데 원래 그게 개선문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나폴레옹이 딱 보더니 아니 이렇게 작은 개선문으로 나의 업적을 표현할 수 있냐. 그렇죠. 새로 지어 해서 지은 게 지금의 개선문인데 너무 크게 짓다 보니까 이게 완성되기 전에 본인의 제국이 몰락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거는 완공이 됐고 이분의 이제 무덤을 그 세인트 헬레나에서 가지고 올 때 그 첫 번째 행사로 그 무덤이 그 개선문 안을 통과해서 이렇게 파리 시내로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히 나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어느 그게 뭐 기업일 수도 있고 국가될 수도 있고 그 매머드한 규모의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꼭 망해요. 그런 말이 있어요. 뭐 한 도시에 너무 큰 마천루가 쓰면은 그게 완공될 때쯤에 꼭 그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그 경제가 망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돈이 많이 풀리면 언젠가 버블이 깨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왜 두바이도 보면은 그 많은 고층 건물 다 짓고 나서 그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굉장히 독특하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개선문은 직접 가보셨나요? 네, 가봤죠. 저는 이제 개선문이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나폴레옹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프랑스의 정신 혹은 프랑스의 중심이라는 의미 같은 것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 밑에 딱 그 개선문 한가운데에
그 무명용사의 예. 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 행사하는 거 한번 봤어요. 그렇죠. 거기서 네. 행사하는 게 정말 멋지거든요. 네,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뭐 워싱턴도 가면 무명용사의 묘가 있고, 네. 뭐 런던도 그리고 모스크바도 이런데 다 모든 유럽의 도시들 가면 사실은 도심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명용사의 묘가 있는데 프랑스는 딱 거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보면 프랑스가 참전했던 각종 전쟁에서 희생했던 분들을 위한 이렇게 묘비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또 한국 전쟁 참전 용사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보면서 아 그래 이게 그만큼 또 프랑스한테도 나름 의미 있는 전쟁이었구나라는 거를 보고 오거든요. 네. 아, 그거 되게 뭐 멋지다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있어 보이네요, 되게. 아, 그게 뭐 우리나라는 전쟁 이렇게 파견까지 가가지고 막 다른 나라 영토에서 전쟁한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랬죠. 예,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이 제국이었다는 걸 나타내는 장소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파리의 도시 구획을 보면 네. 사실은 나폴레옹 때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네. 그 개선문을 중심으로 해서 네. 사방으로 이렇게 도로가 네. 쫙 장방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방사산. 방사산. 네. 네. 그렇게 쫙 뻗어 있는데 네. 그거는 도시 건축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재미난 게 보통 격자형이라고 하죠. 그런 네. 그리드로 되어 있는 그런 도로망이 있고 방사상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방사형이라고 한쪽으로 모이는 도로망이 있어요. 그게 네. 두 개가 있어요. 네. 그리고 두 개를 섞어 놓은 게 워싱턴 DC거든요. 그 미국의 워싱턴 DC를 가면은 방사형과 격자형이 두 개가 섞여 있어요. 맨하탄은 격자형으로 되어 있고. 예, 예, 예. 근데 이 격자형이라고 하는 도로망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은 모든 꼭지점들이 다 똑같아요. 어디를 가나 사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퀄한 그 평등한 어떤 권력의 위계를 가지는 거고. 근데 물론 이제 그걸 맨하탄 같은 경우는 깨트리는 게 뭐냐면은 브로드웨이가 대각선으로 가거든요. 네. 그럼 대각선으로 가서 삼각형이 모이면서 도로가 모이는 지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거리 같은 게 생겨나고 그러면 거기가 권력이 집중돼요. 그래서 그 지역이 어디냐면 타임스퀘어예요. 아. 거기에 힘이 모이는 곳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쓰면은 사거리 길뿐만 아니고 5번째 길도 볼 수 있고 6번째 길도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방사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 꼭지점 도로가 모이는 곳에 가면은 12개의 길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권력이 집중되는 위계상으로 권력이 집중된 지역이 있다라는 게 방사상으로 되어 있는 도로망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한번 추측을 해보는데 그렇게 방사형으로 만든 거가 나폴레옹 3세 때 도시계획을 네, 하면서 그렇죠. 만든 거잖아요. 예. 그게 프랑스 대혁명 끝난 이후에 그렇게 만들었어요. 네. 그럼 프랑스 혁명 하고 나서 시민들이 봉기를 해가지고 정권이 무너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새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시민들이 봉기하면 망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겠죠. 그러면 도로에 사람이 나온 걸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을까? 간단한 방법은 모든 방향으로 도로를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개선문 꼭대기에다 대포 하나만 딱 설치하면은 12개 방향으로 다 제어할 수 있어요. 최소한의 군대로 최대한의 시민의 봉기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공간 구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권력이 위기에 집중력이 생기는 곳을 만들어야지 그게 약간 한 권력자가 부각이 돼서 정치적인 도시들은 다 방사상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워싱턴 DC가 방사상을 섞은 거예요. 상업도시인 맨하탄은 격자형으로 만들었는데 워싱턴 DC는 계획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리의 방사상 구조를 넣은 거죠. 결국은 이제 그런 건축학적으로 봤을 때 네. 그때 언젠가 제가 한번 강의한 거 들어보니까 이렇게 계단을 높이 하는 거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정치 그럼요. 권력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치. 네. 그럼 이게 이렇게 개선문처럼 이렇게 파리 한가운데 어떤 집중되는 거를 세우고 사방으로 도로가 뻗어나가게 하는 것도 약간 그것과 유사한 네. 장치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내가 개선문에서 12개의 방향을 다 볼 수 있다는 얘기는 그 도로에 있는 어느 누구든지 그 개선문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프랑스 파리 뭐 나폴레옹의 상징 건축물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빅브라더 소설에서 누군가가 나를 계속 감시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인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 건축물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 그게 보이지 않게 사람들에게 되게 주는 뭐 광고 효과일 수도 있고 프로퍼간다죠, 사실은 그 자체가. 도시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 자체는 그거 자체가 보이지 않는 컨트롤을 조종을 계속 시민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폴레옹 3세도 본인이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물려받았으니까 네. 나폴레옹 1세가
이루었던 업적을 세움으로써 그렇죠. 그 이름, 네. 그 개선문이 갖고 있는 공간, 그 공간의 의미 플러스 그 이름이 갖고 있는 것을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 권위를 드높이는데 충분히 활용을 했던 거네요. 그럼요. 아주 영리한 사람인 거죠. 그럼도 불구하고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좀 다른 요소가 있었겠죠. 뭐 정치적으로 전혀 모르겠습니다. 네, 정치적으로는 네. 좀 허황되고 왜 그랬던 거예요? 자기 삼촌에 비해서는 굉장히 무능했습니다. 네, 무능해서. 그리고 무능한데 운이 좋아서 몇 번 성공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업적은 정말로 자기 삼촌과 비슷한 혹은 삼촌보다 위대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헛발질을 하다가 이제 비스마르크의 군대한테 완전히 박살이 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권좌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게 약간 이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우리가 피라미드도 엄청나게 대단한 건축물이지만 피라미드만 계속 짓는다고 해서 그 제국이 영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다음번에 맞는 새로운 빌딩 타입과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가 안 먹히는 시대가 로마 제국 시대라면 로마 제국은 피라미드 안 만들고 네네. 대신에 원형 극장을 만들었죠. 그렇죠, 원형 그렇죠. 경기장, 콜로세움 같은 거. 그게 그 시대에 맞는 건축 양식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폴레옹 3세도 개선문 같은 거 만들고 그게 약발이 계속 먹힐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뭔가를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왜냐면 기술이 바뀌었고 시대도 바뀌었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에펠탑은 그런 면에서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에펠탑이 또 다른 형태의 개선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개선문은 사실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거를 스케일만 키운 거라면은 에펠탑도 밑에 아치가 있어요. 그 밑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다. 근데 얘는 높게 만들었잖아요. 파리 어디 섰는지 볼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쇠라는 새로운 재료를 통해서 만들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시대 그게 어떻게 보면 근대화에 맞는 어떤 상징 건축물이었다면은 그 다음에 20세기에 와서 만든 거는 그 라데팡스에 있는 그랜드 아치 같은 거. 그거는 엘리베이터와 그렇죠.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아치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술이 발달하고 시대가 바뀌면은 그거에 맞는 새로운 타입의 공간과 뭐 건축 양식과 이런 걸 개발을 계속 해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뒤처지는 사람들은 퇴보되고 퇴출된다고 생각을 해요. 파리는 그런 면에서 새로운 개선문을 계속 만들고 계속 있었던 만들어요. 거네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래된 오벨리스크부터 갖고 와가지고 그다음에 뭐 각종 건축물들도 되게 새로운 것도 만들고 개선문도 만들고 에펠탑도 만들고 라데팡스도 만들고 심지어는 피라미드 같은 것들도 글라스라고 하는 새로운 재료를 써서 자기네 궁전 앞마당에 다 갖다 놓고 저는 그게 대단한 문화적 자긍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경복궁 한마당 앞에다가 피라미드 같은 거 짓는다고 하면은 아마 심의가 통과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네들은 짓고서 그냥 유지하고서 새로운 자기의 역사를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에 항상 오픈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결국은 자신감이라는 자신감이고. 거죠. 혹시 이건 다른 얘기인데 완전히 지금 만약에 서울에 새로운 건축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건축물이야? 건축물 네. 혹은 공간. 네. 그러면 뭐가 제일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저는 건축물로서 하나 짓는다면은 경복궁을 박물관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송현동 땅 있잖아요. 네네네. 그쪽부터 시작해서 거의 경복궁 밑에를 다 파가지고 루브르 박물관처럼 우리 저 용산에 있는 국립박물관 그거보다 10배 정도 크게 네. 경복궁 지하에다가 다 그런 전시장을 다 만들어 놓고 뭐 송현동 땅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올라오게 하고 그다음에 경복궁 뭐 근정전 같은 데도 안에서 뭔가 전시물을 볼 수 있게 한다든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경복궁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건축물을 그냥 겉에서 구경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용했으면 좋겠고 조선 백자라든지 고려 청자 같은 문화유산들도 그냥 현대식 건물에 어두컴컴한 데서 보는 것보다 그런 건축물 앞에서 혹은 안에서 볼 때 훨씬 더 멋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우리의 그 민족 아이덴티티, 국가 아이덴티티가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그 프로젝트가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한번 네. 넘어가 볼까요?